네, 퇴근길 라이브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돼 보이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착해요. 조언 많이 하려고 아유, 뭐 노력하고. 굳이 이거는 본인 예. 얘기하지 않아도. 네. 아니, 착하다고 올려서 민망해가지고. 우리 여도네코 열심히 정말 살고 있습니다. 심성이 참 착하시죠. 아마 누가 결혼하실지 몰라도 대단히 복권입니다. 네. 아, 저희 아버지 표현인데 그게. 아, 그렇습니까? 너 로또 맞은 거야. 내 딸은 로또 에이. 이렇게. 근데 그게 아직 로또가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는 네. 알 수가 없다. 로또 당첨자들이 행복한 끝을 맞이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네. 부정적인 거군요.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나 뭐 우리 여도네코는 네. 뭐 그럴 리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하네. 자, 심층 인터뷰 바로 또 환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자, 환율 얘기 오늘 쭉 해볼 텐데 환율 시장에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변화가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 한 달 사이에 100원이 올랐다가 그쵸. 100원이 다시 빠지는 네. 장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변동성이 상하방 모두 너무 커졌는데 특히나 최근 하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올라갈 때도 저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네. 내려오는 속도는 지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올라갈 때보다? 있었죠. 네. 아, 그래요?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됐고 네. 이제 지난 연말에는 하루에 이제 60원 가까이 환율이 급락하는 이런 장까지도 연출이 되면서 뭐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컸던 외환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네.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진짜 환율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증시에 뭐 늘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떨 때는 환율이, 어떨 때는 금리가, 어떨 때 뭐니 다 연결은 돼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혹시 환율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상황은 조금 벗어난 겁니까? 사실 지금 환율하고 주식시장이 그렇게 같이 커플링, 같이 움직인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연초에 급락한 이후에는 이번 주 들어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좀 잦아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매수세에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외환시장 자체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연동된 리오프닝 기대감, 이 저희가 흔히 리오프닝 트레이드다라고 부르는 항목들이 있는데 네. 그 테마에 맞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율 시장에 최근에 네. 그 상방, 하방으로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야기시킨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상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1,400원 넘어가기 전에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가장 주된 이유였었고 쏠림. 네, 쏠림이 발생한 이유는 시장에서 누구나 다들 인지하고 있던 상단 레벨들이 환율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고 뚫려버리니까 저희로 따지면 이제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수도까지도 한 방에 밀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식의 자신감이 시장에서 생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밀어보는 거죠.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외국계 은행 친구들 혹은 뭐 해외에 있는 금융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1,500원 와이낫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었고 아, 진짜 그렇게 말해요? 1,500원. Why not? 외국 친구들은 강하게 지르죠. 아, 그래요? 저희처럼 막 조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 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중에도 뭐 1,500원 이상 갈 거라고 했던 분들도 꽤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오히려 주된 전망이었었죠. 당연하네요. 그 올라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행히 1,440원 정도에서 막히긴 했었지만 일단 상승할 때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환율이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가장 주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수급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급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제때제때 내고 물량으로 소화하지 않고 네. 즉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시중은행의 외화예금 형태로 달러를 계속 쟁여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주자 외화예금 통계에서 기업 쪽을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하고 대비해서 그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의문이었던 게 월말 뭐 분기말 연말 되면은 이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온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네.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패턴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거의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내고 물량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라는 얘기를 딜러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연말에 이제 드디어 그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공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서 고점에서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첫 번째로 수급적으로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1,440원에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위에서 때려맞고 했잖아요. 그게 네.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내놓네요. 그 기업들이 내놓은 거예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좀 개입을 한 겁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는 기업들은 아니었다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아니었다고. 네. 이거 아주 그 현명한 대답이네요. 네, 정부가 저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고 기업들이 한 건 아니면 뭐 뻔한 답은 있는 거니까. 아유, 잘 빠져나가십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랑 뭐 기관들이 거래를 할 때 보시게 되면 1,440원 레벨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점이 온 것 같으니 환율을 팔자라고 건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가 책임질 거야? 못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환율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점에서 환율을 파는 게 아니라 달러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고점에서 꺾이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희가 추격 매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쫓아가면서 환율을 판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가장 컸던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 두 위안화와 이제 엔화가 양쪽에서 원화를 압박했기 때문에 환율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BOJ가 그동안 유지했던 되게 오랜 기간 초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 정책을 이제 긴축으로 방향키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위안화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화도 달러 환율도 낙폭을 키우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환율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레인지를 보고 지금 계십니까? 1,245원쯤 됩니다, 지금. 네. 사실 11월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고 있었던 올해 전망은 환율이 환율이 빠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네. 뷰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나 됐을 때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들어가고 거기서 외국인 자금이 아시아 EM 시장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환율이 빠질 거다라고 봤는데 그 보고서 나가고 한 달 있다가 수출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던지더라고요. 특히나 연말은 그렇게 물량이 쏠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경제기사 쪽에서 외환 파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연말에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북클로징입니다. 그렇지.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외국계 은행들이 북클로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계 은행들이 북클로징을 하게 되면 외환시장 거래 참가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당연히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호가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주식을 저희가 거래를 할 때 최우선 매도 호가에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원래는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연말에는 참가자들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한 100개에서 500개밖에 안 걸려 있는 거죠. 조금만 던져도 바로 가격이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전에는 한 2,000개, 5,000개, 10,000개 사야 1원을 올렸다면 그런 시점에 연말에는 한 500개만 사도 충분히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게 장이 얇아지는 시점이었는데 네.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던진 게 하방으로의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질문하셨던 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전망을 바로 수정했죠. 크게 틀렸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사과도 하시나요? 보통 그럴 때? 에이 뭐 네, 상황이 뭐, 또 많이 바뀌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쵸 뭐 제가 네 그렇죠. 아니 괜찮다고는 제가 하는 거고요. 뭐 연구원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과하시고. 거. 정프로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괜찮은 걸로. 네. 일단 그때 제시했던 레벨은 1차, 2차 지지선으로 70원과 50원 레벨을 얘기를 했었고 네. 1250원이 뚫리게 되면은 1200원까지도 언제든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데일리 보고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시장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50원이 뚫리고 제가 데일리 보고서에 아침에 그렇게 적었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던 주요 지지선이 돌파가 됐으니 네. 1200원까지도 트라이를 할 수 있는데 1200원 하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 확대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하자마자 연초에 위로. 달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외환시장에서 특히나 쏠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손이 쉽게 안 나가거든요. 아니 그럼 그럴 때 연구원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를 좀 크게 잡아둬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본인이 잘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엔 못 하고 있죠. 주장차. 근데 뭐 상황이 네. 시장이 워낙 빨리 변동성이 변하니까. 있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이게 예측할 수 없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다들 아침에 회의를 했을 때 네. 오늘은 환율이 빠지는 쪽이다라고 저도 그렇고 저희 딜러들도 뷰를 맞췄는데 네. 그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분위기가? 그럼 이제 저쪽에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책임 미루겠죠. 아유, 아니 저 책임을 딜러들 미루진 저거. 않고요. 네. 같이 욕합니다. 뭐라고? 같이 욕합니까? 네, 같이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시장을 분위기긴 욕합니까? 한데 아, 네, 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시장의 네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최근의 변동성 확대는 사실 뭐 당연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그걸 모르는데 너가 전문가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아니 그 달러 인덱스 떨어진 만큼 환율이 혹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까?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보다? 네. 아 그럼 뭔가 우리의 내부적인. 뭔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 이후에 첫 번째를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 수급의 그걸 첫 요인. 번째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연말에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가 몰렸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 연휴를 앞둔 시즌에 저희가 수출업체들이 물량을 연휴 직전에 소화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 내고 물량들도 최근에 환율 하방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 중에 하나고 이제 환율이 충분히 낮아지다 보니까 네. 통상 환율이 빠질 때 수출 업체들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수입 업체들 그리고 해외 투자 기관들이 될 텐데 네. 원래는 환율이 더 하락하는지 여부를 관망하다가 포지션을 잡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연초에 본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제 빠르게 집행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는 환율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외 여행 가고 뭐 이런 수요는 사실 환율에 그렇게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꽤 됩니까? 그게 막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엄청나게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환전해서 막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뭐 다들 어디 막 크루즈 여행을 전 국민이 가는 게 아닌 이상은 맞아. 네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영향은 그건 뭐 없다고 보셔도 심각한 될 건 것 아니고. 같습니다. 저는 막 작년에 1,500원 간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수익 얼마 안 되지만 달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찾지 않았어요. 일부러? 예, 근데 뭐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아.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네. 나름 달러 예금 해놓은 건데. 1,500원에서 지금 한 1,240원이면 맞아요. 야, 그래도 한 20%? 20%? 네, 가까이는 된 것 같은데.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환율은 지금 현재 1,240 몇 원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앞으로 좀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예상과 다르게 하단에서 지지 세력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뭐 실수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하단이 어느 정도 경직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단은 그러면 1,200. 1200 그래도 10원까지는 저희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물가 지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있을 BOJ 통화정책회의 이런 대외 변수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하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중국의 위안화는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통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일부 지역 성에서는 90%에 가까운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앞으로 중국이 결국 코로나가 피크를 찍고 빠지게 된다면 네.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읽어낼 거다. 이런 기대감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를 이제 끌고 가는 큰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도 그러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조금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는지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마다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네. 그 반영된 여부에 따라서 추가 강세 룸이 정해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기대감 하나로 달렸지만 최근 나왔던 중국 지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결과값이 굉장히 좋진 않았었거든요. 경제활동이 연말에 굉장히 중국이 위축된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경시하고 앞으로 벌어질 리오프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강세 룸 자체는 이전만큼 최근에 빠진 거 이상으로 다시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 위안화, 맞습니다. 이제 유로, 유로. 쪽도 좀 볼 텐데 유로도 유럽 계속 강세죠. 지금 최근에 유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네. 이제 제가 뭐 3% 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외환 시장을 분석할 때 이 통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성장이나 금리 이런 걸 보기보다는 네. 유동성 유출입을 많이 보거든요. 유동성. 특히나 시가총액 베이스로 비교를 많이 해서 평가를 합니다. 즉
특정 통화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그 통화가 강세나 약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깔고 저희가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유로화 강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리오프닝 기대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부양 카드로 지금 꺼내들고 있는 게 지방정부 채권 한도를 늘려주면서 그걸 통해서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중국이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유럽 경제에 굉장히 호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날씨가 굉장히 온화해서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유럽도 네. 유럽은 더 따뜻하죠 지금. 최근 스위스 기온을 봤더니 거의 20도 거기 찍히더라고요. 눈이 없어서 스키장에서 스키를 못 한대요. 네. 지금이 원래 시즌이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초여름 날씨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왜 유로화 강세 요인이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가스관을 걸어 잠그고 막 폭발시키고 네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연합은 작년 6월에 비상 우리가 걸렸죠. 네, 겨울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캐파의 80%까지 천연가스를 비축해 놓자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문제는 이게 겨울에 있는 난방 수요에 대한 대비였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난방을 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축해놨던 천연가스가 저장 탱크에서 다 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네. 작년 유로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게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었는데 이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까 유로화 강세 재료로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소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유럽이 혹시라도 한파가 몰아치면 또 난리 날까봐 네 그냥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건 네. 여름이거든요. 여름? 여름에 더운 네, 거. 작년 여름에 이제 유럽이 너무 더워서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는데 어. 지금 유럽이 따뜻한 이유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오는 이 따뜻한 공기 때문에 열돔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도 기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네.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네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제 똑같이 여름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유럽은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냉방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잘 갖춰져 있지 네, 않다라는 네,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난방에서 냉방 수요로의 천연가스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유로화 전망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시베리아 기단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네, 또 시원하게. 네. 그러기를 바라는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열돔이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날씨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기후에 대해서는 뭐 금융시장에서 감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가장 네. 타당한 선택 방법이 되지 그럼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약 우리 환율을 이제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상을 한다면 우리 자산 시장의 뭐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아질 혹은 어떤 게 조금 더 뭐 나빠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뭐 주식은 조금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금이나 뭐 채권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자산별로?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경험했던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진정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내 계좌에 짭짤한 수익률을 찍어줄 거냐를 보셔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에 대한 투자 의견이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그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금리가 레벨이 높다 네. 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다면 사실은 안전자산 쪽의 포지션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 뭐 대표적으로 금 가격 요새 좀 오르잖아요. 그래도 뭐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달러도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네. 이제 그 달러의 대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엔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종료가 되고 신임 BOJ 총재가 올 텐데 그때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앞으로의 출구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면 엔화 쪽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엔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엔화. 사실 엔화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 그럼 그분들은 계속 홀딩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좀 버셨겠다 그죠? N1
네네. N1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년째 똑같은 레벨을 많이 얘기하는데 달러를 끼고 움직이는 시소 게임 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1,000원이 깨졌을 때 970원에선 1차 매수, 930, 40원 레벨부터는 2차 매수하고 이제 홀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전략이 크게 망가진 케이스를 보진 못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많이 강해지는 형국에서 N1 환율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2차 매수 레벨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엔화 강세가 원화보다 더 크게 진행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N1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엔화, 유로화, 달러 이렇게 쭉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쨌든 달러잖아요. 외국인 수급 보면 올 초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게 이게 또 환율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제가 시가총액 베이스를 유동성 유출입으로 봐서 통화 가치를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살 때 보통 환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까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투자하는 국가의 통화가 강세로 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산 환율 레벨보다 더 빠져야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역송금을 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커도 그렇다고 막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일례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 우위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이 되고 네.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 행렬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대전제가 맞아 떨어지려면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이 큰 굴곡 없이 완만하게 네.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CPI 나오잖아요. 그게 환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나오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고요. 근원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폭을 키우는 이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CPI를 가장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결국에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즉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연말쯤 됐을 때는 금리를 다시 내릴 거다, 인하할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뭐 약달러 베팅이나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CPI가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텐데 사실 최근에 CPI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서프라이즈보다는 쇼크 쪽에 반응이 더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CPI가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보다는 낮게 나왔을 때 이제 시장 반응이 더 격하게 나왔는데 낮게라는 게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거죠. 숫자가 낮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치가.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아니면 그게 쇼크라고 쇼크예요?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8 예상했는데 7.8쯤 나오면 우리한테 서프라이즈잖아. 서프라이즈. 근데 이게 이제 쇼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원래는 저도 뒤집어서 썼었는데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반대로 말하면 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더 적게 나오는 거를 쇼크. 네, 근데 쇼크 나올 때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고요? 네, 더 격하게 반응을 하고 격하게 있습니다. 반응한다. 나스닥 7%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막 주식 날라가고 달러 급락하고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환율도 굉장히 격하게 반응합니까? 특히나 제일 격한 자산군 중에 하나라고 최근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치가 예를 들어 6.5인데 6.2나 6. 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쇼크가 났다. 그럼 네.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는 급락을 할 거고요. 달러 급락. 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날아갈 거고 날아가고. 미국 채권 단기 쪽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질 겁니다. 한국 돈 원화는 더 강해지고. 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를 투사로 급락하게 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오면 6.5를 예상했는데 뭐 6.78 이렇게 나오면 달러가 강해지고. 네, 맞나요? 네. 한국 원화는 약해지고 미국 주식은 약간 박살나고 특히나 나스닥 위주로 많이 네, 나스닥 그렇죠. 위주로.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가 6.45 이 정도 나오는데 정프로님 말씀대로 6.12 그래서 더 많이 쇼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희망적인
증권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한호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포지션을 뭐 잡아두셨나 봐요? 저요? 명확하게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또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게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면 우리 듣는 분들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일단 좀 여쭤봤고요. 저는 이제 6.1 잘해도 6.2 이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네. 지금은 제가 헤드라인 지금 정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헤드라인 위주로 말씀을 드린 그쵸. 거잖아요. 코어를 봐야죠. 최근에는 코어도 아니고 코어 안에 있는 서비스 물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를 있어요. 슈퍼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왜 그걸 봐야 되냐면 네. 결국에 서비스 물가라는 게 임금이 올라가면은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연준이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이 타이트하다. 이게 완화되어야지 뭐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비스 물가가 만약에 예상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면 네.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물가 안정 쪽으로 좀 더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근엔 서비스 물가 즉 슈퍼코어 쪽 물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근데 이제 뭐 임금 추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보면 대충 감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나왔던 서비스 물가지수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임금 상승은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게 된다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을 저희가 시장 참가들이 분명하게 했고요. 네. 이게 과연 서비스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일단 오늘 결과를 봐야겠죠. 만약 그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슈퍼코어까지 상승폭이 둔화가 된다는 게 체크가 네. 돼준다면 네. 자산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행복 회로를 돌릴 만한 네.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럼 이제 보셔도 될 우리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나 뭐 하여튼 그 직장 동료분들은 계속 이제 그 시간까지 이렇게 뭐 메신저 같은 거 켜놓고 있다가 딱 발표 나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화요일 뭔가 포지션 정리하고 뭐 합니까? 그러나요? 아직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3시 반 되면 집에 가야 돼가지고요. 네. 그럼 밤에 의견 교환 FX 정도는 선물 뭐 이런 거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 네, 그거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포지션 조정이나 대응은 이제 저희가 통상 아침에? 아침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밤늦게는 것 같아요. 보지 않으신다. 보긴 보는데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추경호 그 부총리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 하반기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를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되게 싫으셨겠어요. 저는 괜찮죠. 이게 상관없나요? 네, 뭐 딜러 형들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이렇게 네, 웃으시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형들이라서. 네, 뭐 아니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6.5를 예측했는데 네. 6.3 정도까지는 시장이 환호하는데 6.1 나오면 야 이건 확실한 경기 침체다 이러면서 뭔가 또 방향이 아예 해석을 바뀌어버리는. 달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케이스에서 6.5가 예상인데 6.3, 6.1까지 떨어지면은 네. CPI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보지 않겠죠. 물가 더 빨리 빠진다. 이거 무조건 금리 인하다라고 무조건 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최종 금리 베팅을 5 아래로 확 밀어버릴 거고요. 지금도 5 딱 밑에 내려와 있는데 뭐 더 못 올릴 거라는 쪽으로 베팅을 강하게 할 거고 연말엔 금리 인하 쪽으로 더 시장이 프라이싱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 주식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던 뭐 나스닥 7% 올라가고 네. 이런 그림이 또 연출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라고 보시면 강력한 되는 게 재료입니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CPI를 이렇게 막 촘촘하게 숫자까지 생각해 가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복권 기다리고 있는 당첨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10시 반에 어떻게 나왔을까? 이러면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방송 하시는 진행자분들도 그렇죠, 약간 좋게 그렇죠. 나오면은 막 같이 약간 눈시울을 붉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네. 네. 뭔가 되게 많이 지금 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근데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떨지는 지켜봐야죠 뭐. 네, 뭐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역기저 효과나 뭐 워낙 많이 그동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쪽으로 뭐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다만 이 물가 상승 둔화가 연준의 태도, 이 스탠스를 바꿀 엄한 수 있느냐. 강경한 태도를 뒤집을 수 있을 네. 만한 재료가 될 건지를 확인하고 싶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인 세부적으로.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쓰면 또 우리가 머리만 복잡해지고 뭐 어차피 맞지도 않는 것 때문에 좀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충 올해 흐름을 이제 금리의 흐름을 보자면 대략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그다음 이제 유지 좀 하다가 계속 올해는 안 내리고 끝까지 간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아니야 연말쯤 되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소수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우리 금리의 경로를 예측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정말 데이터 나오는 거에 의해서만 생각하실 예정입니까? 이거는 일단 시작부터 한 단어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갑니다. 예, 우리는 학습이 공식적 아닙니다. 의견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올해는 홀딩이 맞다라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어요. 올해는 금리 인하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장 가격이 그렇다고 연준이 홀딩하는 거에 뭐 실망을 한 상태로 쭉 올 한 해를 다 보낼 거냐? 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먼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프라이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되돌림은 분명히 나오겠죠. 연준이 안 내린다면. 다만 시장이 좋아하는 말이 딱 그거거든요. 항상 시장은 먼저 달린다. 우리는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딜러들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을 이후부터는 또다시 내년으로 시계를 넓혀서 그 이후에 다가올 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장 가격은 뭐 제가 외환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달러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네. 환율이 하락하는 쪽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해요. 네. 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그냥 쭉 빠지는 건지 네. 아니면 덜컹덜컹 거리면서 빠지는 건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걸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덜컹 거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가격들도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클 테니 어느 정도 조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 정프로님의 상고, 하, 고고고 이게 좀 힘이 많이 실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점점 아마 정프로 뷰로 붙는 네. 애널리스트 분들, 뭐 스트래티지스트 네. 굉장히 아마 늘어날 겁니다. 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의아하다. 상고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전망해서 보통 이제 상저하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미국 증시 상저하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프로님의 뷰는 상고, 하, 고고고 간다는 거죠, 더. 달나라로 그냥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아니, 뭐, 상반기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반기 되면 더 한 번 더. 가고 받고 한 번 쭉쭉. 더. 올해는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반기는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장 해서 큰 조정 요인은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게 첫 번째고, 금리를 안에서 실망을 할 것이다. 네, 그거에 당연히 포지션 되갚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경기에 대한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랑 리오프닝을 보면서 시계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개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옆으로 조금만 넓혀 보면은 중국 경기가 리오프닝 기대감을 배제하면은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연준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진심인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올해 여름에 유럽이 좀 걱정될 수도 있겠다,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프라이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얘기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유럽한테 작년 10월, 11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고서를 내서 경고했던 게 뭐냐면 지금 80%다 비축해놨다고 안심하지 말아라였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중국이 LNG 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 너희는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경고를 했었거든요. LNG 소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네, 중국이 경제를 리오프닝해서 네. 다시 LNG 수입을 쓰면. 늘리게 되면 네. 지금은 유럽밖에 LNG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입하는 국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생기면 네. 당연히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뭐 원전 20 뭐 이렇게 이제 쓰다가 천연가스 뭐 20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천연가스를 뭐 5 쓰고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줄이고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게 에너지라는 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막 바꾸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들여오는 데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중동에서 갖고 오던 거를 러시아에서 좀 갖고 온다지 이렇게 이제 수입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쓰던 에너지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 방법을 이제 쓰고는 있는 건데 설령 러시아에서 쓰던 걸 다시 중동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쪽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다시 러시아 가스는 어딘가로 팔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점점 더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려고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 정프로뷰는 그렇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렇게나 많은 연구를 하셨나요, 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네. 저 생각은 하는데 네. 그 국제 에너지 기구 얘기를 살펴보면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만 국제에너지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분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메일로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쵸. 말씀하셨던 건 최소한의 에너지는 유지를 했을 텐데 중국 공장의 대부분이 셧다운됐던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제 끝나고 다시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장이나 이제 가게들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긴 하죠. 수입을 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유럽이 천연가스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과 영국이 천연가스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으니 네.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겨울을 준비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시야가 좁아진 시장이 조금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조정은 상반기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프로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살짝만 더 얹자면 네. 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네, 이게 정말 이게 하루아침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설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계절이 저는 참 그래도 참 좋은 계절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1, 2월만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난방 수요 이거는 이제 줄어들잖아요. 가정용으로는. 그럼 이제 난방 수요의 그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 그게 이제 발전 수요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름에 설령 약간 그 폭염으로 뭐 덥더라도. 전기를 좀 더 쓰더라도 그 에너지는 충분히 이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좀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이제 중국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죠. 근데 중국도 지금 중국 서쪽에 어마어마한 발전량의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지금 이게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원전도 계속 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각만큼 그렇게 천연가스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때려 짓고 있거든요. 미국이. 천연가스 회사 뭐 어떻게 좀 제가, 관계자분과 커넥션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럴 거는 아닌데. 너무 시장을 예. 손바닥 안에서 보듯이 미국의 생산량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건 우리 미국의 생산량이 네. 예를 들어 100에서 200으로 늘어난다면 네. 거기다 수출량은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늘어나는 건 무조건 다 그냥 저 수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천연가스는 걱정할 거 없다. 그렇습니까? 잘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가정용과 산업용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프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가정용이 산업용을 대체할 수 있다? 저는 산업용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가정용이 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셔야죠. 예를 들어 가정용에서 쓰인다고 하는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난방용 네. 난방용을 개별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열병역 발전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는 하나의 그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게 하나 있어갖고 네. 그 동네 온수랑 뭐 난방을 같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 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가정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결국 산업용으로 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난방용과 산업용, 그러니까 발전용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난방용에서 줄어들면 산업용으로 이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NH투자증권에 황병진 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네. 같은 나중에 의견이세요? 초대하셔서 한번 아, 들어보시는 그래요? 거. 그분 아, 천연가스 저는- 전문이에요? 원자재 전문. 원재 전문이에요? 그 비율이 궁금해서요. 천연가스 중에서 가정용은 보통 몇 % 정도를 사용을 하고 산업용은 얼마나 사용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자 거기까지는 너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황병진 전화 한번 해볼까요? 부장님 전화번호 한번 아세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니 갑자기 천연가스에 꽂혀가지고 예 배가스 알겠습니다. 참이 참 힘든데 천연가스는 더 이상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연관이 좀 되죠. 네.
환율 얘기하다가 언제 천연가스 얘기까지 넘어갔는지. 원유는 혹시 참 어떻게 보세요? 원유. 원자재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것도 환율에 굉장히 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원유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문제인데 통상 이제 경기가 글로벌하게 침체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원유 가격도 뭐 130불까지 갔다가 20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하고 있었다가 이제 지금 한 7, 80불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당장은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본다면은 뭐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구리 같은 수혜 원자재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상단이 굉장히 눌려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은 좀 눌려 있다. 네. 원유도. 네,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눌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뭐 철강석이나 구리 같은 네. 일부 원자재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럽 주식과 지금 동행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구리 선물 가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동지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네.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상단은 항상 눌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네. 소회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근데 달러가 좀 눌리면 어쩔 수 없이 원자재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모든 원자재들이 달러를 베이스로 거래하기 네, 때문에 네. 저희가 흔히 페트로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면은 그 원유를 사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 회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달러랑 가장 대표적인 디커플링 자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자재 같은 경우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N1 환율 관련한 투자 뭐 이렇게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달러 투자 올해 사실 작년에 1,500원 간다면서 저처럼 이제 그냥 홀드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새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올해 전략 한 말씀 해주실까요? 또 얘기를 해야겠죠.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의견.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하나에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의외로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예, 여기에 사서 보통 박스권 생각하면서 여기에 팔고. 근데 그 전략이 언제 제일 맞았냐면 네. 팬데믹 이전에. 그때는 아. 항상 기준선들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네. 뭐 1130원, 1150원 같은 기준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긴 시계로 보면 결국 이 안에서 논다였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소규모 위기 때 발생했던 레벨이 1250원을 넘어가진 않았었거든요. 2016년 연초에 중국 주식시장 망가지면서 신흥국 경기 연착륙 얘기 나왔을 때도 1245원이 한계였었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뭐 글로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1211원이 한계였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존의 박스권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게 작년 외환시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2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소규모 위기가 왔나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레벨인데 다들 안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많이 빠졌어. 다행이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저희가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오버슈팅 이후에 되돌아가는 과정인 건지를 좀 확인해보고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이제 우리은행 트레이딩부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는 환해지거든요. 네. 저희 고객들의 환해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통화 하나만에만 투자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면서 그 환오픈을 하는 포지션은 뭐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가 선물사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도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실패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었기 어. 때문에 통화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이제 N1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을 제가 막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N1은 되는데 달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N1도 수출 업체들한테 추천하는 걸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환율 변동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달러를 끼고 움직이는 이중통화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원보다 생각보다 대응이 쉬워요. 크게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지면 같이 쫓아서 약세가 될 거고 누가 더 약세냐 희소 게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인지 대응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는 하루 종일 환율만 쳐다보는 저 같은 리서치도 이제 하루 종일 거래하고 있는 딜러들도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감을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전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하나는 네. 투자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본인의 느낌을 너무 믿지 마라.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우리 환율 전문가 우리은행 민경원 선임연구원 모셔서 네.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올해 그림을 환율에 대한 그림 그쵸. 좀 그려볼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민경원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